예, 2026년 7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2형사보호전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예, 피고인들 전부 출석했고요. 특검 측에서 5분 지난번 그대로 나오셨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변호인들도 그대로시죠? 유정화 변호사님, 최명성 변호사님, 정태원 이현섭 변호사님, 임성근 네, 임성근 은연지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예, 네, 율촌에서는 김상영 변호사만 출석했습니다. 예, 김상영 변호사님, 박성, 하원의 정윤기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예, 박성재 피고인 측 임성근, 정윤기 변호사님 나오셨고, 심우정 피고인, 로백스의 나의엽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나의엽 변호사님, 박성재 피고인은 지금 신병이 서울구치소에 혹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분리되었던 박성재, 심우정 피고인에 대한 변론을 병합합니다. 지난 7월 10일 장호진, 이시원 피고인을 피고인 신문했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윤석열 피고인, 박성재 피고인, 심우정 피고인 신문할 차례인데 순서를 윤석열 피고인부터 하실 건가 네, 보죠? 그렇습니다. 시간은 어느 정도 주신문 하실까요? 1시간 20분, 30분. 20분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주신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아, 네. 제시자로 먼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피고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 물 좀 마시면서 중간 그러세요. 예. 예, 물어보시죠. 네. 저 그 피고인으로 호칭하겠습니다. 피고인께서는 1994년 검사 임관하셔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2006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2009년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장, 2010년 8월에서 2011년 7월 대검찰청 중수 2 그리고 1과장, 2012년 7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 1부장, 2013년 4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2017년 5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2019년 7월 검찰총장으로 재직하셨죠. 2022년 5월 10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재직하셨죠. 피고인께서는 대한민국 헌법과 정부 조직법에 따라서 국가 원수이자 정부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하고 대한민국 헌법 및 국군 조직법에 따라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방부 장관 지휘하고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대통령이셨던 거 맞죠? 피고인께서는 어떤 경위로 이종섭 전 장관을 알게 되어서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셨습니까? 아마 저 선거 때 북방 포럼에도 관계를 했고 인수위에 국방 관련 아마 인수위원으로 와 있었고 저는 뭐 인수위를 안철수 의원의 인수위원장을 했지만 같은 건물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본 적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뭐 이유가 또 뭐 초기에 그 신원식 또 김용현 뭐 이런 여러 후보들을
저걸 했는데 사양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서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네. 원래 우왕- 알던 사람은 아니었고요. 그 대선 준비하신 선거 과정에서 때는 제가 몰랐습니다. 본 적이 없고 네. 그런 대수장이라든가 군의 장성 출신들 네. 뭐 그런 활동을 했다고 들었고 선거 때 본 적은 없습니다. 네. 5항 질문하겠습니다. 네. 피고인께서는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해병대 1사단 소속 상병 최모 씨가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사건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저도 최상병 그 사고 나기 한 이틀 전쯤에 뭐 우크라이나나 폴란드, 리투아니아, 나토 이런데 순방 마치고 와서 거기가 사고 현장에 한 5개 내지 7개쯤 됐는데 그 중에 한두 군데를 제가 직접 가서 네. 수해 현장도 보고 그리고 서울 올라와서 하루인가 이틀 있다가 그 강 속에 있을지 모르는 시신 수습 작업을 하다가 그 해병대 장병 하나가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2013년 7월 31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13년이 아니라 23년이겠죠. 23년. 네. 23년 7월 31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님과 임기훈 국방비서관님으로부터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취지의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 보고 받으셨죠? 그래서 아침 안보실 회의 때 그런 취지의 보고를 받았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겠죠. 네. 피고인께서 수사 결과 보고받자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질책한 후에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해서 군에서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말단 하급자부터 고위 지휘관까지 줄줄이 엮어서 처벌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누차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글쎄 뭐 질문이 길어서 저는 뭐 그 사단장이 임성근 사단장이라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고 제가 말한 취지는 어차피 경찰로 사건은 넘어가지만 군에서 무슨 사고 나면은 담당 중사부터 시작해서 사단장까지 모조리 다 결과 책임을 이런 식으로 묻고 손 털고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된다는 거를 평소에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지 뭐 사단장을 누가 해먹겠냐 이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서도 다들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기억이 안 날 수 있지만 제가 아마 무슨 어느 회사의 그 지하에 있는 보일러가 사고 나서 사람이 죽었거나 또는 무슨 석산 같은 데서 산업재해 사건이 나서 사람이 죽거나 했을 때 그 뭐 회장부터 뭐 사장부터 뭐 현장에 있는 사람까지 이렇게 전부 수직으로 책임지고 하는 거는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런 얘기도 저는 한 거로 기억이 나는데 뭐 얘기를 조금 제가 더 하다가 이제 장관에게 좀 이건 국방부에서 좀 챙겨야 될 문제니까 장관에게 얘기를 해야지라고 하니까 장관이 곧 어디 해외 출장을 간다 해서 그럼 지금 연결하라고 해서 다들 있는 데서 제가 전화를 한 거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본 질문에서 네. 어쨌든 표현은 뭐 그렇다 치지만 일단 뭐 이 사건 때문에 고위 지휘관까지 줄줄이 처벌하면은 되겠냐 뭐 이런 취지로 아니 그러니까 질책하신 건 맞는 거예요. 사단장을 처벌하는 게 부당하다는 취지가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저도 그 사고 나고 아마 장관하고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무슨 현재 재난에서 사람을 현재 구조하는 일도 아니고 이미 강 속에 있을지 모르는 시신 수습인데 뭐 그렇게 무리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한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사단장이 밑에서 보고받고 물살이 세서 지금은 좀 어렵다 하는데 아예 그냥 들어가 이런 식으로 사단장이 무리한 입수 지시를 했다면 책임져야죠. 그렇지만 중사나 소대장까지
책임지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경찰이 또 나중에 이첩되면 송치되면 검찰이 잘 판단하겠지만 군도 앞으로 그게 이제 7월 말이면은 8월, 9월에서 태풍, 홍수가 줄줄이 있고 또 이런 재난 사건에는 반드시 군이 대민 지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정밀 조사를 해서 군도 좀 파악을 해야지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삼은 거죠.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군대 어쨌든 해병대 수사단의 최종 결과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질책은 하신 건 인정하시는 저는 건가요? 해병대 수사단 그 자체보다도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헌병대라는 데가 뭐 옛날식으로 하면 이런 거를 뭐 제대로 법률 판단 내지는 뭐 이런 걸 제대로 하겠나? 어? 그래서 해병대 수사보다도 적어도 국방부에서 이런 문제들은 어차피 수사는 민간에서 하니까 네. 국방부에서 이런 사고에 대해서는 좀 안 일어나도록 예방도 하고 원인 조사도 좀 정확하게 따로 하고 이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뭐 해병대고 뭐 그게 만약에 육군 어디서 제가 그때 사고 현장을 가 보니까 그 예천이라는 데가 이제 육군 부대 관할인데 사단 관할인데 사고 현장이 5개인가 7개인가 돼가지고 그 예천의 육군 부대만 가지고는 그 대민 지원하기가 벅차니까 다른 막 인근 부대나 원거리 부대들도 지원을 막 받아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 뭐 어디서 조사를 하든지 국방부에서 이런 사고 원인이라든가 또 매뉴얼이나 예방 대책 같은 거를 제대로 좀 사고 발생했을 때 수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국방부 장관에게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국방장관이 뭐 곧 어디 출국을 한다니까 바로 연결하라 그래서 다들 있는 데서 제가 통화를 한 거죠. 그럼 그 국방부 장관님께 이종섭 장관님께 어떤 네. 말씀을 그때?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방장관하고도 예천 사고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거 보고를 받아보니 저 사단장부터 중사까지 그러면 8명인가 하나도 안 빼놓고 이렇게 줄줄이 막 저 경찰에 보낸다는데 그러면 그렇게 보내고 털면 되느냐? 더 정밀 조사해서 좀 원인을 좀 더 제대로 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께서는 네. 피고인께서 임기훈 보좌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한 명도 빼지 않고 관련자 모두 줄줄이 엮어서 입건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취지로 질책을 해서 임기훈 보좌관의 표정이 사색이 되었다고 진술을 하고 조태용 실장님도 피고인이 목소리를 높였던 것은 사실이다. 당시 임기훈을 향해 질책성 발언을 하였는데 최고위 지휘관부터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기계적 자동적으로 전부 다 처벌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지였다고 진술하는데 인정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취지의 동서관 분들이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얘기를 했다면 그거는 맞고요. 그러고 제 기억에는요. 그날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안보실 회의 있기 전에 이거는 뭐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임기훈 비서관한테 또 다른 보고를 제가 하나 받고 거기에 대해서 좀 야단을 쳤습니다. 그때는 딱 둘이 있을 때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회의가 시작이 됐고 그러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기훈 비서관이 제가 물어봤거든요. 아니 그러면 사단장은 뭘 잘못했지? 여단장은 뭘 잘못했지? 이렇게 차근차근 물어봤는데 아무 답변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식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아니 이런 걸 대통령에게 보고하려고 그러면 물론 저는 이제 법률가다 보니 법을 공부 안 한 사람한테는 그게 무리일지는 모르지만 저한테는 이게 뭐 너무 당연한 거라 이런 거를 좀 제대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야지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하는 식으로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회의 시작 전에 혼이 한번 난 데다가 제가 임기훈 비서관한테 사실은 혼낸 게 이거보다
회의 시작 전에 제가 다른 어떤 외부 회의 관련 보고를 받고 거기서 제대로 못했다고 제가 좀 질책을 많이 하고 그 상태에서 지금 이 얘기가 또 나오니까 임기훈 비서관은 아마 그날 저한테 2번을 연속해서 그전에는 한 번도 저한테 뭐 야단 맞은 적이 없다가 그래서 아마 좀 그랬을 수 있지만 어찌됐든 제가 꼼꼼히 물어봤습니다. 이 8명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다는 거냐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렇게 해서 한 거지 뭐 그냥 그거 보고 느닷없이 바로 얘기한 거는 아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이 아랫사람한테 질책을 할 때는 그래도 뭐 물어보고 다 챙겨본 다음에 질책을 해야지. 그냥 사단장부터 뭐 여단장, 대대장, 뭐 중사까지 쫙 있는 거 보고는 그대로 바로 쏴붙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고인께서 어쨌든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지시를 해서 이종섭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미 결재했음에도 이를 번복해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등에게 경찰 이첩 보류하고 피혐의자를 직접 과실하는 자로 한정하라는 취지의 수사 결과 변경 등을 지시했습니까? 아니 그거는 저는 알 수가 없고요. 네. 저는 어차피 경찰에 이첩한다고 보고를 받았고 네. 그리고 뭐 어쨌든 원래 그 개정의 취지가 사실은 군은 수사에는 관여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네. 군이 수사에 관여하면 시작부터 그 좌우한 사건이 왜곡될 수 있으니 경찰에 넘기라는 얘기고 그래서 당연히 저는 경찰에 수사는 할 것이고 다만 우리 민간 기업 같은 데서도 뭐 무슨 사고가 나서 경찰이 뭐 업무상 과실치사상 조사를 한다고 그래 하더라도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의 또 경영이라든가 사고 방지를 위해서 조사를 하듯이 제가 얘기한 취지는 그거지 아니 경찰에서 수사하도록 돼 있는 거를 군이 뭐 수사를 다시 하고 말고 이런 거는 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질문을 하나 네. 추가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생략하고. 사실 저는 이제 총장님이라는 호칭이 더 좀 자연스럽긴 한데 총장님께서도 예전에 검사 시절에 이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많이 하셨을 거고 그리고 그리고 평검사 때 많이 했죠. 네 그리고 총장님 하실 때도 큰 대형 사고에 대해서 지시를 하신 적도 뭐 있잖아요. 일선지청이나 뭐 이런 네. 데서 보고 올라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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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거는 군사법경찰관의 뭐 수사도 아니죠. 사실 1차적인 그냥 이첩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통령님께서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질책하시는 뭐 특별한 아니요, 이유가 결과 있을까요? 수사 가지고 질책한 게 아니라 네. 경찰에 이거를 던지고 네.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제 보면은 수사권이 뭐 군에 있을 때도 그런데 네. 군 안에서 무슨 뭐 총기 사고나 안전 사고 같은 게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람이 좀 죽거나 뭐 총기 사고 세면은 참모총장부터 현장에 아주 저 원사 중사까지 사글이 다 이렇게 결과 책임을 지우게 되면 그러면 이게 복불복이 돼가지고 다음 사고 한 번 사고가 나서 장병들이 희생이 되면 다음에는 좀 더 안전한 방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게 되면 아니 귀한 생명이 이렇게 아깝게 갔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뭔가를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군의 안전사고나 군에서 장병이 하여튼 사망한 사건은 반드시 대통령 이름으로 조문하고 메시지 다 내보내고 이렇게 하도록 시켰거든요. 대통령이 네. 되고 나서부터. 네. 그러면서 늘 이런 사고 날 때마다 하여튼 원인 규명을 좀 꼼꼼하게 정확하게 해라. 옛날처럼 하지 말라는 강조를 했기 때문에 또 이런 식으로 하냐고 제가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게 말씀하시는 거에 의하면은 네. 지금 어쨌든 그 귀한 그 꽃다운 청년이 네네. 사망을 한 비극인데 네네. 그 사건에 대해서 뭐 8명을 이제 그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하셨는데 대통령님께서는 사령관까지 줄줄이 다 처벌하는 건 안 맞지 않냐 이렇게 오히려 사령관을- 처벌
아니 저는 규모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한 거 아니냐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런 얘기까지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석산의 안전사고, 산업안전사고가 났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해서 안전시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장한테 올렸더니 야 그거 돈 많이 드니까 하지 마. 이래갖고 사고가 났다 그러면 사장이 당연히 책임져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저걸 하는 건데 적어도 또 대통령에게 이런 거를 보고하려면 어차피 수사는 경찰 가서 하는 거지만 안보실에 그래도 비서관이 국방비서관이면 사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국방부를 다 관할하는 비서관인데 이 정도면 좀 이런 거를 알아가지고 대통령이 그래도 총장까지 한 사람인데 묻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답변을 못하니까 제가 좀 뭐라고 하고 설명도 해줬고 가만히 있어 이거 내가 장관한테 직접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 그래서 전화를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 구황 질문하겠습니다. 근데 이종섭 장관의 지시와 달리 해병대 수사단은 2023년 8월 2일 최해병 사망 사건을 경북지방경찰청으로 이첩을 했고 피고인께서는 조태용 실장으로부터 이를 보고받자 조태용 실장에게 공직기강 비서관 이시원을 통해서 국방부가 경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최해병 사망 사건 기록을 회수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셨습니까? 아니 그것도 질문이 너무 기신데요. 네. 8월 2일이면 제가 이제 휴가 기간입니다. 네. 그래서 저 전라북도 그 세계 잼버리 대회를 들렸다가 저 경남에 있는 그 저 대통령 휴양소를 갔는데 거긴지 아니면 출발 전에 우리 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종섭 장관이 이거를 뭐 기록을 뭐 해병대에서 무슨 기록을 만들었는지 어떤지도 저는 몰랐고 이거를 저 경찰에다가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지시를 했는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네. 그런데 저 안보실장이 전화를 했다니까 이제 생각이 조금 나는 게 안보실장이 좀 걱정스러운 걸로 장관이 저 자기가 뭐 우즈베키스탄인가 어디 그 저 출장을 갔다가 와서 다시 검토를 할 테니 저 경찰 이첩을 좀 보류해 놓으라고 했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첩하는 이런 사건이 생겼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야 이게 먼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게 이종섭 장관이 군에 대한 어떤 지휘 통솔권이나 리더십에 좀 문제가 있나? 어떻게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장관의 영이 먹히지를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뭐 휴가 일정도 있고 뭐 다른 일들이 또 많았기 때문에 그냥 어쨌든 장관의 영이 안 섰다고 하는 문제니까 공직기강에게 통보해주고 그리고 저 알았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뭐 그 전에 뭐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했다는 등 이런 거는 전혀 알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시원 비서관님께 연락을 해서 그 공직기강 비서관한테 연락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인정하시는 거죠? 아마 전 그건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네. 보통 그런 연락을 받으면 제가 안보실장한테 뭐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할 때도 있겠지만 알았다 하고 전화 끊을 때도 있지만 네. 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민정수석이 없을 때니까 네. 그럼 공직기강이 사실상 뭐 민정수석 유사한 뭐 그런 좀 그 비슷한 법률비서관 사이에서는 제일 그래도 뭐라 그럴까 서열이 높았으니까 저 이시원 비서관한테 알려주라는 얘기는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록을 회수하라는 지시도 하셨을까요? 저는 기록이 뭐 저 기록을 보내지 말라 그런 기록에 대한 관념이 없었고 어쨌든 그리고 기록이 뭐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네. 그냥 뭐 어느 정도의 보고서에다가 뭐 약간의 뭐가 참고 자료가 있나 하는 뭐 그런 정도? 그러고 뭐 기록을 가고 회수하고 이런 것보다 어쨌든 장관의 영이
안 먹혀서 이거는 국방장관의 좀 리더십에 물론 그 해병대나 뭐 이런 하급자들의 저것도 문제지만 어떻게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네. 장관이 너무 사람이 착해 보여서 말을 안 듣나 뭐 이런 느낌도 좀 가졌고 그런 예.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저도 그렇게 그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장관님께서 기록 이첩 보류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기록이 이첩됐다고 하니까 그럼 뭔 소리야 기록 가져와 뭐 이런 식으로 기록보다 지시한 거 아니냐는 거죠. 사건을 네. 네. 기록이라는 개념보다 네. 이 사건을 이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은 뭐 사건을 이첩하려 그러면 뭐 서류가 좀 따라가겠죠. 네. 그런데 사건을 이첩 보류하라고 장관이 나 출국해서 갔다 올 때까지 보류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장관의 영을 어기고 갔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좀 상당히 군에서의 어떤 장관의 영이 안 서는 일이 발생을 했다 하니까 저도 좀 같이 혀를 좀 끌끌 차면서 네. 알았다. 참 기강이 참 안 돼 있구만. 네. 이러면서 공직기강 이시원한테 좀 알려줘라. 네. 뭐 이런 정도 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그 네. 피고인께서 뭐 중앙지검 검찰청 검사장님이셨을 때나 총장이셨을 때 네. 만약에 그 결제 안 받고 기록을 뭐 법원에 뭐 접수시켰다든지 이러면 뭔 소리냐고 결제도 없었는데 기관장 결제도 없었는데 가져오라고 뭐 이런 정도의 지시는 했을 거 아니, 아닌가 그런 싶어서 거는 그런 거죠. 제가 네. 검사 생활 뭐 26년 하면서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없죠. 무슨 뭐 예. 기록을 예. 회수하라. 예. 하여튼 그럴 상황도 아니었고 알았다 이랬습니다. 알았다 하고 어떻게 좀 이종섭 장관이 좀 사람이 순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장관이 너무 착해서 말을 안 듣나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네. 그 추가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첩이 되는 상황에서 장관의 영이 안 서서 혀를 끌끌 차시는 상황에서 네. 공직기강 비서관한테 이거를 말을 한다. 그러면 공직기강 비서관이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할 거라고 예상을 글쎄 뭐 하셨습니까? 문제 해결보다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알고 어떻게 뭔가 업무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 많습니다. 대통령에게 무슨 보고 오면은 그 비서실장한테 알려주세요. 또 뭐 수석 누구 뭐 경제수석한테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무슨 조치라는 거를 뭐 이렇게 그때 나중에 무슨 조치를 하게 되면 또 계통을 밟아서 저한테 보고를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정보 사항을 알고 공유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네. 피고인께서는 특검 조사 때 네. 장관 지시를 위반해서 기록이 갔다고 하니까 제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원상 조치하라는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진술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그러니까 대해서 뭐 그렇게 물어보니까 네. 지금 얘기한 취지가 뭐 그런 취지니까 네. 그런 뜻입니다. 저는 뭐 그 기록이 양이 얼마나 되는지 몇 명을 조사를 해서 뭐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제가 그랬잖아요. 그 뭐 아니 이렇게 말이야. 국방부가 이런 거를 좀 잘 해야지. 어차피 경찰에서 하는 건데 뭐 해병대가 해병대 수사 어떤 뭐 기록이 있다 해도 그거 자체가 뭐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걸까 하는 생각도 했고요. 네. 별로 그래서 제가 임기훈 비서관한테 좀 뭐라고 한 소리 할 때도 국방부를 생각을 했고 장관한테 내가 얘기를 좀 해둬야 되겠다 했지 해병대가 잘못했느냐 어쩌는 이런 얘기 아니 대통령이 무슨 해병대 수사단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피고인께서 하신 지시를 전달받은 이시원 비서관님께서 경찰 출신 박종현 행정관에게 최혜병 사망 사건 기록이 이첩됐는데 문제가 있으니 국방부에서 기록을 돌려받고 싶어한다. 이첩 사항을 확인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 경찰 국가수사본부나 그리고 경상북도 경찰청을 통해서 기록이 결국엔 회수가 되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받으셨나요? 그래서 저는 기록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전혀 모르겠고 그것도 법정에서 지금 뭐 앉아 들어보니 안보실장과 공직기강 비서관에서의 얘기가 조금 다른데 공직기강 비서관은 안보실장 전화를 받고
국방부가 기록을 돌려받기를 원하니 네. 저 공직기강이 경찰 쪽하고 좀 선을 대서 기록을 돌려받게 해달라라고 얘기했다고 공직기강은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서로 말은 다른데 저는 뭐 그 기록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아는 바가 좀 없습니다. 보고 받으신 건 없으신가요? 그것도 뭐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뭐 나중에 그런 얘기를 공직기강이 했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지금 기억에는 기록에 대해서는 그건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뭐 대통령이 무슨 기록에 가고 오고 하는 거 뭐 또 필요하면은 뭐 복사를 좀 해도 되는 문제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고요. 네. 하여튼 기록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10이랑 질문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종섭 장관, 조태용 실장님, 그리고 피고인 대통령님, 그리고 다시 조태용 실장님, 이시원 비서관, 경찰, 국방부 이 일련의 지시 전달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기록을 회수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거는 분명해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피고인께서 별도로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건 있었나요? 아니 내가 뭐 책임을 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과 또 안보실장, 장관 뭐 여러 사람들의 그 관계에서 좀 상식적인 차원에서 좀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건데 그런 거 보고받고 야 이게 참 어디에 국방부 군 조직이 장관 말도 안 듣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무슨 기록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까지 그 단계에서 하기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12장 질문하겠습니다. 피고인께서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 전화해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여태 사태 파악이나 대응 조치를 처리하고 있지 않고 있느냐고 질책을 하고 이종섭 장관과 함께 최혜병 사망 사건 이첩에 관한 신속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하신 적 있습니까? 글쎄 뭐 저한테 그런 전화를 언제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신범철 차관이 장관이 현재 국내에 없으니까 네. 차관한테 전화를 보통 해외에 있어도 그냥 전화를 해외에다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했을 수는 있는데 뭐 하여튼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신범철 차관님은 이후에 이종섭 장관에게 최혜병 사망 사건 이첩 관련해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직 해임 그리고 항명 수사, 기록 회수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이종섭 장관의 승인을 받고 피고인에게도 같은 취지로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글쎄 뭐 저는 하여튼 장관이 국내에 없으니까 뭐 차관에게 글쎄 근데 차관한테 바로 제가 굳이 전화할 필요가 있나 모르겠네요. 공직기관한테 얘기를 해줬으면 공직기관하고 차관이 얘기를 했을 것이고 공직기관한테 제가 뭔가의 보고를 또 받았기 때문에 차관한테 전화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하여튼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직 해임과 항명 수사, 기록 회수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메시지는 있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글쎄 뭐 그건 뭐 장관의 하여튼 뭐 지시를 어겼으니 뭐 어떤 식의 뭐 조치를 하긴 할 텐데 글쎄 뭐 제 입장에서 당시에 뭐 보직 해임을 하던 뭐 그 수사단장 그 대령의 그 보직 해임을 장관이 뭐 차관에게 지시해서 하던 뭐 그게 뭐 저한테 크게 그때 관심사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예, 14장 질문하겠습니다. 피고인께서는 이시원 8월 2일 날 일어난 일입니까? 예, 8월 2일 날 이렇게 하여튼 뭐 네. 새만금 행사 때문에 네. 그날 또 바로 이동하고 뭐 이래가지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피고인께서는 이시원 비서관님과 이건 이시원 비서관님도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항명 사건 조사에서 박정훈의 해병대 수사단장의 출석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체포영장 청구 등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 그건 그 이후 얘기인가요? 네, 그 이유입니다. 네네. 최혜병 사망 사건이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를 거쳐 피해자를 2명으로 특정해서 경찰에 이첩한다. 이후에 항명 사건의 기소, 구속영장 청구 등 최혜병 사망 사건 관련된 현안들에 대해서 이시원 비서관님과 수시로 논의하셨습니까? 글쎄 뭐 이시원 비서관하고는 뭐 전화하고 뭐 보고받고 할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걸 하면서 이것도 같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기억에는
최혜병 그 사망 그 업무상 과실치사상 그 사건 자체는 그거는 이제 큰 이슈가 안 됐어요. 네. 어? 네. 그럼 뭐 어차피 이제 경찰로 일단 네. 뭐 되로 왔던 뭐 하든 일단 경찰에 이제 사건을 이첩하기로 한 거니까 그건 알아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은 진행이 될 테고 네. 어쨌든 그 저 해병대 그 단장이 장관의 지시를 위반한 걸 가지고 국방부에서 이제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반발을 좀 하면서 뭐 국회도 가고 또 야당 의원들하고도 막 소통을 하고 뭐 이러면서 이게 이제 사건이 언론에 막 보도가 된 거지. 네. 최혜병 사망에 관한 그 자체 업무상 과실치사상 그 사건 자체는 아니었거든요. 네. 어? 그러니까 이제 그 결국은 중심이 이제 그 이쪽으로 이전이 된 거죠. 그러고 저는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군법무관을 안 했기 때문에 군형법을 잘 몰라서 이런 군사 작전이나 뭐 이런 거는 좀 항명죄가 돼도 그야말로 서로 양복 입은 사람들끼리 어떤 행정적인 지시를 네.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이 무슨 뭐 국방부 뭐 어느 국장한테 지시한 거를 국장이 안 들었다고 그게 항명죄가 되는지 그런 거를 잘 몰라서 제가 그때 하여튼 이거와 관련한 보고를 뭐 항명 수사 얘기를 처음 이시원 비서관한테 들었을 때 자네는 법무관 갔다 왔지 그 장관의 이런 행정적인 지시를 위반한 것도 항명이 되나 그랬더니 항명죄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좀 열의를 가지고 좀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그렇게 하고 뭐 그게 이제 언론에 계속 그 해병대 그 단장과 관련된 게 계속 언론에 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주객이 바뀌어 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이 사람이 잘 출석도 안 한다는 얘기도 전 들었고, 그러고 뭐 또 출석을 안 해서 뭐 2번 출석 안 하면 왜 체포영장 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뭐 체포영장이 또 뭐 기각이 됐다는 얘기도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고, 뭐 하여튼 그 이제 그 단장과 관련된 얘기들이 언론에 많이 나오니까 뭐 그것만 갖고 보고할 때도 있겠지만 또 뭐 다른 보고를 할 기회에 거기에 관해서 보도들이 나오니 저한테 보고를 했던 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어쨌든 이시원 비서관님이랑 네. 이 해병대 수사단장 뭐 항명 사건 관련해서는 수시로 논의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시는 거죠? 논의라기보다 뭐 대통령과 비서관이 뭐 이렇게 더구나 이게 뭐 우리가 논의할 문제는 아니고 네. 그런 상황 자체를 뭐 국방부에서 또 들은 얘기나 또 언론 보도나 이런 게 있으면은 저한테 제 방에 오거나 뭐 다른 일로 전화하거나 할 때 여기에 관해서도 저한테 얘기를 하죠. 네. 네, 했을 겁니다 아마. 네, 시범 질문하겠습니다. 이종섭 장관님께서 어쨌든 국방부 검찰단을 통해서 최혜병 사망 사건 수사 기록을 회수하고 이 기록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인계해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는데 보고 받으셨습니까? 저는 하여튼 그 기록과 관련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는 것이 보고를 안 받았겠죠. 네. 그러고 정말 세월이 한참 지나서 제가 아마 작년에 그 특검에 가서 조사 받을 때 그때 그 기록을 받아다가 그 기록을 언제 돌려주고 거기에 무슨 뭐 국방부가 또 뭔가를 조사해서 뭐 의견을 달아서 보내고 했다는 얘기도 24년도 한 1년쯤 지나서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때 조금 알고 작년에 특검 조사 받을 때 그런 걸 알았지.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뭐 기록을 언제 돌려보냈는지 기록을 받았다가 뭐 거기에다가 뭐 의견을 부기해서 보냈는지 그 자체를 저는 23년도 그 여름 뭐 그거 하여튼 당시에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를 통해서 임성근 사단장을 제외하고 현장 지휘관 2명만을 피혐의자로 특정해서 최혜병 사망사건 경북지방경찰청으로 재이첩한 사실은 보고받으셨습니까? 그것도 저는 전혀
그러니까 뭐 보고를 어떤 사람이 했다면은 보고를 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도 하여튼 작년에 특검 조사하고 이번에 뭐 재판 이럴 때 그걸 인지하게 됐고 국방부에서 경찰에다가 이걸 언제 제의처벌했고 무슨 의견을 달았는지 그 당시에는 별도로 저는 보고받고 알지를 인지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최초에 그리고 어차피 네. 뭐 국방부에서 무슨 의견을 내든 네. 또 뭐 저 국방부에서 그 의견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구를 입건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했던 사람도 또 필요하면 경찰에서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하여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최초에 이첩됐을 때 그 피혐의자를 8명으로 특정을 해서 이제 경찰에 이첩한다는 네. 보고를 받으신 사실은 인정하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근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네. 그 하급자들한테 이게 그러니까 맞냐고 질책을 하셨고 그것도 인정하시고. 근데 아니, 그러면 제2첩 사실은 당연히 보고받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네. 제가 이렇게 질문하시면은 뭐 충분히 제 말씀을 다 드린 거라 더 드릴 말이 없는데 어차피 사건이 가는 거고요. 네. 그리고 사람이 사망했단 말입니다. 네. 누군가의 과실에 의해서. 네. 그러면 그 사건이 경찰에 가는 거고 네. 뭐 누구를 입건하고 하느냐는 거는 그거는 경찰이 알아서 하는 문제인 것이고 저는 국방부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또 여기에 관련된 인사나 뭐 징계나 뭐 저 평가나 이런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 조치들이 따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필요한 그런 정밀 조사를 국방부가 해야지 경찰에 던져놓고 이렇게 손 터는 짓 하지 말라는 취지였고 그러고 뭐 이 무슨 형사 사건 그러니까 저 최상병이 사망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더 이상 뭐 사건은 관심을 갖지는 못했고 이제 그 누굽니까 해병대 그 단장과 관련해서 뭐 이 사람이 하여튼 출석에 불응하며 국회에 가서 뭐 좀 자기 입장을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언론에 나오고 한다는 거를 이제 공직기관으로부터 보고도 받고 또 자기가 국방부에서 들은 얘기들 저한테 좀 해주고 이랬던 거는 같은데 그 사망 사건에 관해서는 저는 이제 뭐 경찰의 사건이 넘어갔으니까 더 경찰이 알아서 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고 뭐 국방부가 거기에 대해서 뭐 무슨 입장을 내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네. 아, 근데 이제 네. 예전에 총장님으로 재직하실 때도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사건을 기소한다고 했을 때 보고를 이제 대검찰청에 올렸을 때 이게 만약에 총장님께서 이거는 아니다 더 추가로 수사를 해보라 이러면 다시 또 수사를 해서 다시 뭐 이게 재보고를 한단 말이죠. 이건 당연히 총장님께도 보고가 갔을 텐데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심지어 이제 그 주무 부서가 바뀌었잖아요. 심지어 해병대 아니, 수사단에서 기본적으로 국방부 조사본부. 그거는 이제 검찰이라는 수사기관에서 상하간에 일어나는 일이고 이거는 일단 이 업무상 과실 치사 사건은 이 사건 자체가 이제 경찰에 넘어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수사를 하는 거고 이제 군에서는 이 사고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군에서는 당연히 일반 회사도 하니까 군에서도 이제 해야 되는 문제 그걸 제가 지적했던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무슨 해병대 그 관계자가 국방장관의 어떤 명시적인 뭐 지시를 위반했다고 하니 그 문제가 또 언론에 나오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보고받고 한 거죠. 알겠습니다. 16항 질문하겠습니다. 순번 259다시 제시하겠습니다. 이후에 수사 기록 이첩 중단 사건 회수 관련해서 대통령실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종섭 장관님께서는 2013년 8월 21일 국회 국방위 출석해서 결재를 번복한 것은 본인의 판단이며 최초 결재를 할 때에도 확신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인께서는 이와 같은 이종섭 장관의 국방위원회 증언 내용 보고 받으셨습니까? 아니 보고받지 못했고요. 글쎄 뭐 기록이라는 게 제가 어쨌든 국방부에서는 별도 조사를 안 하고 해병대에서 뭐 확인한 다음에 줄줄이 저렇게
특정을 해서 다 잘못이 있다라고 해서 경찰에 뭐 이첩한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 해병대 기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가지고 그거를 뒤로 가져와서 뭘 조사를 하라 말라 그래 하겠습니까? 조사를 하려면 경찰에서 하고 국방부가 필요한 게 있으면 국방부가 직접 선입견 없이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국방위원회에서 윤우덕 의원이 이종섭 수사기록 회수 지시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진술을 했는데 이거는 보고 받으셨습니까? 아니 뭐 그런 국회의원이 저 국회 무슨 저 상임위에서 뭐 얘기하는 것까지 뭐 전혀 모르겠습니다. 오늘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은 이 수사기록 이첩 중단과 기록 회수 과정에 대해서 의혹이 계속 보도가 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보고 받으셨어요? 글쎄 뭐 저는 이런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한 일주일이나 이주일쯤 지난 아침 안보실 회의에서 무슨 뭐 대통령 경로설 얘기가 또 사이드로 막 나오길래 제가 가만히 있어 내가 1층 브리핑룸에 그때는 제가 아침에 도어 스태핑을 안 하던 시절이었는데 제가 저 2022년 5월 10일부터 5월 11일부터 한 11월까지 도어 스태핑을 하다가 23년에는 중단했지만 그래도 가끔 기자들한테 얘기할 게 있을 때는 브리핑룸이나 아니면 기자실에 그 라운드 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뭐 얘기할 때가 있는데 제가 내려가서 그날 그 7월 뭐 31일인가요? 네. 그날 아침에 안보실 회의 때 있었던 얘기 네. 그거를 제가 그냥 기자들한테 다 얘기를 해주려고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뭐 안보실 그 회의 팀들이 그냥 저희들이 이거는 뭐 알아서 할 테니까 대통령께서는 이제 여기 직접 나서지 마십시오. 이래서 제가 직접 가서 그러려고 했습니다. 네. 나는 임성근 모른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세월이 흘러 알았지만 그 사람은 뭐 저 광주 그 어디 뭐 석산고인가 뭐 소속고 나온 안규배 국방위원장의 고등학교 후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좀 뭐라 그럴까 후광을 좀 받았다 할까. 그래서 뭐 장군 승진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고 저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네. 그런데 제가 뭐 무슨 그 사람을 내가 비호할 이유도 없고 나는 이런 취지에서 사단장부터 중사까지 한 사람도 안 빼고 이렇게 하는 게 이러이러한 면에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적한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기자실에 가서 말을 하려고 했더니 그러면 또 더 시끄러워지니까 그냥 대통령이 가만히 계십시오. 그래서 더 말을 안 했습니다. 예, 2013년 9월 5일 이종섭 장관 등이 공수처의 최해병 사망 사건의 이첩 기록 회수 및 재검토 과정에서 해병대 수사단 등을 상대로 직권남용에서 권리행사 방해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되었던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까? 글쎄 저는 날짜는 모르겠고요. 그것도 뭐 세월이 좀 지나서 9월 달에 고발됐다는 것도 나중에 이종섭 장관이 호주 대사로 막 출국하고 이럴 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해서 고발이 9월 달에 있었다는 9월 저는 기억에 하순경에 고발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그러고 그거를 제가 인지했을 때에도 아니 장관이 뭐라고 지시하는 게 그게 왜 직권남용이 되냐 저도 뭐 직권남용이라는 거 현직에 있을 때 많이 의유를 해보고 검토도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자기가 권한 행사하는 걸 다 어떻게 직권남용이라고 하냐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졌고 9월 5일 날 뭐 고발이 딱 됐을 때 제가 인지하고 이러지는 못했습니다. 순번 94 제시하겠습니다. 네. 2014년 5월 9일 피고인께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당시에 9월 2024년 5월 9일. 예. 24년요? 네, 24년 네, 5월 네.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입니다. 네, 이때 당시에 이종섭 장관이 2013년 9월경 공수처에 고발되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공수처에서 소환 또는 적극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셨는데 이종섭 장관에 대한 고발 사실 보고받고 수사 결과 그러니까 고발이 확인하신 거 됐다는 건 알았는데 네. 그게 9월에 고발이 됐는지는 그거는
조금 지나서 네. 이종섭 장관이 출국할 때 막 시끄러워지고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정확하게 언제 고발이 됐고 뭐 이런 걸 알았고 네. 고발이 들어온 거는 제가 아마 그 23년도 하반기에 네. 고발이 들어왔다는 건 알았는데 공수처라는 데가 워낙 뭐 그런 그 고소 고발 뭐 진정 뭐 해가지고 사건이 뭐 기천건 이상씩 있고 또 잘 기소도 안 되고 뭐 이런 데기 때문에 네. 수사가 뭐 되겠나 이런 생각도 했고 네. 뭐 그런 하여튼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 어쨌든 알고는 계셨던 거죠. 그 알았을 것 같습니다. 네. 2023년 하반기에는 뭐 왜냐하면 아무래도 장관 지낸 사람이 나가니까 저 인사검증 공개 청문직을 했던 사람이 대사 나가는 인사검증이라 뭐 그렇게 세게는 안 했겠지만 뭐 어쨌든 인사검증과 관련된 얘기도 있었을 테니까 네. 아마 그 고발 그러고 뭐 탄핵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저 사퇴를 했단 말입니다. 네. 어? 네. 뭐 탄핵이 되면은 어쨌든 최소 6개월은 업무 정지가 그냥 자동으로 돼버리니까 네. 국방장관이 업무 정지를 당할 수는 없어서 네. 뭐 탄핵 소추를 한다고 하니까 아마 고발 사실은 하여튼 그 언저리에 가을쯤에 알지는 않았겠는가 네. 하반기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19항 질문하겠습니다. 순번 280-5, 277-9 관련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 9월 7일 이 사건 관련해서 특검법 발의되고 2023년 9월 12일 이종섭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이 이제 야당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알고 계셨죠? 아니 그러니까 네. 장관이 이제 제가 그 전해 22년도 12월인가 행안부 장관이 탄핵 소추될 때 이태원 사건에 대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고 아무 책임이 없는데 왜 탄핵을 소추하느냐 해갖고 그냥 자리를 지켜라 해서 놔뒀는데 이게 보니까 행안부 업무가 저는 헌법재판이 그래도 좀 비교적 빨리 끝날 줄 알았더니 한 8개월인가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그때 겪었기 때문에 이제 탄핵하게 되면은 소추 전에 사표를 수리하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 네. 그런 경험 때문에 이제 아마 참모들도 다 같이 그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더구나 국방장관은 또 행안부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순번 235-2 제시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탄핵 추진되자 이종섭 장관은 국방부 장관직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실은 이종섭 장관의 사의에 대해서 최상병 사망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경위가 무엇입니까? 글쎄 그거 잘 모르겠고요. 뭐 탄핵이 들어오니까 사표를 낸 거죠. 뭐 탄핵이 들어오니까. 탄핵이 들어온 게 근데 결국에는 최혜병 사망 수사외압 글쎄 사건 저기에 관련해서 무슨 들어온 건데. 잘못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네. 취지로 네. 저는 그냥 보여지네요. 네. 21항 질문하겠습니다. 순번 47 제시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20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월이요? 2023년 11월 20일. 네네. 네. 홍익표 원내대표가 최혜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특검법 처리와 국정조사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11월 22일 이종섭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사망 사건을 넘겨받은 조사본부에 처리 지침을 내린 정황이 있다고 언론 보도되는 등 최혜병 사망 사건 의혹이 증폭되고 있었던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글쎄 뭐 잘 기억 안 납니다. 다만 저는 최혜병 그 사망 사건 자체는 경찰에서 잘 수사를 하고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그 해병대 그 단장 수사 단장에 대한 그 항명 사건은 현직 장교에 대한 수사니까 그거는 뭐 군 수사기관에서 뭐 그리고 명백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장관이 지시했는데 위반했다. 네. 그냥 단순한 사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저걸 가지고 막 저 야당에서 굉장히 정치 쟁점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좀 그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네. 국정조사 추진도 진행하고 있다. 이거는 보고 받으셨죠? 뭐 국정조사를 또 그 당시가 이제 국정감사 시절이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국정감사하면서도 국방위에서도 할 수 있고 네. 뭐 하여튼 굉장히 이걸로 자꾸 정치 쟁점화를 해가지고 어차피 제가 취임도 하기 전부터 네. 당선되고 3월부터 시작해서 취임 전부터 저를 선제 탄핵을 한다고 뭐 178회의 선제 탄핵 퇴진 시위를 벌이면서 또 민주당 의원들도 거기에 동참하고 해오는 과정이 계속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뭘 해도 하여튼 저것도 이종석 장관 그 자체보다도 대통령이 저하고 어떻게 고리를 걸어서 뭔가를 또 뭘 하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뭐 그냥 그런 정도의 좀 아주 건설적인 일을 좀 하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네, 순번 47 제시하겠습니다. 공수처가 2024년 1월 16일에서 18일 국방부 1월 20 법무관리 2024년 1월 아, 16일 24년 1월에서 예, 국방부 이제 법무관리관, 군사보좌관,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1사단장 압수수색 그리고 1월 30일 국방부 검찰단 및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한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연초부터 하여튼 그 전에부터 약속을 한 건데 그 전국 투어를 하면서 민생 토론을 해가지고 대선 때 그 공약 상황과 국정과제 가지고 계속 일주일에 2번씩 막 하고 있어서 서울에도 잘 없고 이랬기 때문에 뭐 그런 압수수색 몰라 뭐 사람을 조사를 하면서 막 이렇게 소환되는 게 언론에 막 나오고 이러면 혹시나 모르겠는데 그거는 뭐 저는 전혀 인지한 기억이 없습니다. 보고는 안 받으셨나요? 보고받은 기억도 없습니다. 이 당시에 이미 이종섭 근데 장관에 대한 최상병 대사 사건 임명 가지고 네. 이렇게 나중에 지금 이렇게 뭐 특검도 하고 뭐 이러니까 그렇지 그 당시에 그렇게 그 대통령실에서 글쎄 뭐 대통령이 그런 시각을 갖고 있어 그런지 몰라도 뭐 그 이제 처음에 그 항명 사건으로 막 언론 보도가 되고 이럴 때는 이제 그 정무적인 뭐 이런 것 때문에 보고를 좀 했을 테지만 장관 물러나고 뭐 이렇게 그 이후로는 뭐 최상병 관련해서 크게 보도가 이렇게 많이 안 났기 때문에 네. 뭐 뜨문뜨문 이렇게 나는 거 가지고 저한테 뭐 이렇게 보고하고 어디 무슨 압수수색 가고 이런 거 뭐 압수수색 할 수 있는 거죠 군부대 네. 저 국방부라든가 이런데 네. 그건 뭐 전혀 인지한 기억이 없습니다. 네, 24만 질문하겠습니다. 순번 6 제시하겠습니다. 2023년 9월 12일 이종섭 장관님이 사의 표명하고 그 다음 날인 9월 13일 이종섭 전 장관을 특사나 대사로 임명할 수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글쎄 뭐 전혀 모르겠고요. 제가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라는 게 뭐 무슨 말만 나오면 하여튼 바깥으로 뭐가 많이 새 나갑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아마 이종섭의 특사나 무슨 이런 대사 같은 방산 업무를 맡기겠다고 처음으로 제 입에서 얘기한 게 이종섭 장관 그리고 그 당시에 산자부 장관, 문체부 장관 그리고 조금 일찍 그만뒀던 안보실장 뭐 이런 사람들 관저 만찬장에서 저녁 그 한 그릇 했는데 그때 제가 장관 그만두면은 여기서 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또 나란 일을 좀 도와야 된다. 우리 이종섭 장관 같은 경우도 방산 그 저 실적을 혁혁하게 쌓았으니 이런 특사나 대사로 또 방산 업무도 해야 되고 나머지 여러분들도 나라 일을 좀 계속 해 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마 좀 저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나 싶은데 저게 뭐 12일인지 그 식사를 언제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통령이셨던 피고인께서 지시하거나 승인 없이 익명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종섭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바로 다음 날 이종섭 장관을 공관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언론에 얘기할 수가 있는 글쎄 그건 잘 구조인가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얘기가 나온 게 식사 자리에서 장관을 이제 오프한다고 나란 일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저는 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대사, 뭐 특사 같은 거면은 뭐 그냥 할 수 있겠지만 대사라고 하면은 그거는
또 자리가 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특사 얘기로 나온 게 좀 와전된 게 아닐까.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네, 2023년 9월 무렵에 조태용 실장님 등에게 이종섭 장관을 공관장으로 부임시키라는 지시는 하셨죠? 글쎄 뭐 지시 그렇게 얘기 나온 게 아니고 특사 대사 얘기를 하다가 제가 23년 9월도요. 그때 뭐 여러 가지 국제 행사가 많아서 그게 국내에 있었던 건지 해외 같이 나가서 얘기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해 9월도 유엔에 가서 일주일을 묵으면서 하여튼 45개 국가와 그 정상회담을 하면서 우리 저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이제 저걸 했고, 근데 그러고 이제 사우디 유엔이 연초에 갔다 왔고 사우디 방문이 예정돼 있었고 뭐 또 폴란드도 갔다 오고 뭐 이런 상황이라 제가 방산과 관련해서 사우디, UAE, 폴란드, 호주, 인도네시아, 캐나다 이런 나라들을 제가 아마 저 거론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했을 겁니다 아마. 네. 저 안보실장이 뭐 외교 전문가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현재 임기가 남아 있고 간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저 끌어내게 되면 그거는 외교 관례상 그거는 저 안 되기 때문에 어디가 뭐 자리가 날 만한 데가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물어봤던 것 같고,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답을 얻은 게 아니라 얼마간 있다가 호주 대사가 지금 정년이라 연말이면 이제 정년 퇴직을 한다 그래서 뭐 그 사람이 간지 1년 반이 됐는지 뭐 여기서 나오더만 저는 정년 퇴직하는 사람 같으면 후임자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고, 폴란드는 아직 좀 남아 있다 이러고, UAE와 이제 사우디는 제가 가서 방산 관련한 얘기를 그 나라 국방장관도 만나서 얘기를 직접 했는데 거기는 이미 육군 대장, 육군 중장 출신으로 아마 얘기가 거의 막 되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뺄 수가 없다 하고 뭐 이래 가지고 호주가 괜찮겠다 하면서 안보실장 조태영 안보실장이 호주 대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호주는 어떻게 좋습니까? 하니까 뭐 지내기 좋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 연말에 그 양반 정년 퇴직하면은 내년에 보내는 거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한 두세 차례 얘기가 진행되면서 이렇게 간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뭐 호주 대사나 공관장으로 내보내라. 저하고 저 조태용 안보실장하고 관계가 아무리 대통령과 안보실장이지만 연배도 저보다 한 4년쯤 위시고 저도 상당히 존중하고 이랬기 때문에 첫마디에 뭘 하라고 이렇게 지시하고 이럴 상황은 아닙니다. 네. 피고인께서는 그럼 조태용 실장님께 야당이 탄핵을 하겠다고 해서 이종섭 장관 본인이 사표를 쓰고 나갔는데 뭐 적절한 시기에 일할 기회를 더 줘야 하지 않겠냐 이런 뭐 말씀하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면 김홍일 뭐 그분도 방통위원장 하다가 이제 저 탄핵 소추하니까 그만뒀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어떤 자리를 만들어 드리려고 했더니 본인이 조금 쉬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못 하셨고,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좀 또 뭐 상당히 그 자관할 만큼 했고 내가 이제 교체해야 되겠다 해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좀 더 쓰려고 했는데 야당의 탄핵 소추 때문에 그만두게 되면은 뭔가 좀 더 일을 좀 기회를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일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근데 네. 그 굳이 공관장으로 이렇게 임명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이제 방산인데 네. 방산이라고 지금 카이도 사실은 공군 중장하던 분이 사장을 갔는데 임명한 지 그때 1년 반밖에 안 되고 임기가 3년이었고요. 그리고 거기는 공군이 가는 게 또 좀 맞는 데고 뭐 마땅한 데가 없어요. 국영기업체나 뭐 저 공기업 같은 데도. 네. 그러고 저
아무래도 방산 저거 하려고 그러면은 대사로 가는 것이 방산 협력하는데 제일 좋거든요. 단순히 그게 무기 자체만 파는 게 아니라 이 국방 안보 협력이라는 그 저 인프라가 있어야 무기를 파는 거지. 그냥 뭐 상다지로 그 저 무기 마케팅 해가지고 팔고 이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외교관 출신들이 가면은 이제 마케팅 위주로는 할 수 있지만 이 안보 협력이라는 베이스를 가지고 저 방산 수출을 하는 데는 군 출신들이 대사로 나가서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긴 하죠. 그럼 25항 질문을 좀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게 이종섭 장관을 호주의 군인 출신 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명한 게 맞나요? 아니면은 이종섭 장관을 우선 공관장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방산 외교 수요가 있는 호주 대사 자리를 선택한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은 거죠. 야당의 탄핵 소추로 조금 일을 더 시키려고 했다가 나가게 되니 그 방산 관련된 나라 일을 조금 더 맡겨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 데는 아무래도 방산 협력할 수 있는 나라에 대사로 가는 게 제일 좋으니까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한번 손꼽아 보면서 안보실장과 한번 의논하고 알아보라고 해서 자리를 만들 수 있는 데가 호주 대사가 지금 12월 31일자로 정년 퇴직을 한다 하니까 그러면 내년쯤 보내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한 거죠. 26항까지 질문 생략하겠습니다. 27항 질문하겠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그 당시 야당의 고발, 특검법 발의, 탄핵 추진, 장관직 사임, 국정조사 등 온갖 논쟁거리에 있었던 인물이었음에도 특임 공관장으로 임명하려고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종섭 장관이 탄핵 소추 때문에 국방장관 자리를 비워둘 수 없으니까 그만두긴 했지만 저는 그 일련의 과정에서 이종섭 장관이 직권을 남용했다든지 이런 잘못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네, 28항 질문하겠습니다. 이후에 피고인께서는 2023년 11월 19일 조태용 실장님께 이제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보내자 프로세스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셨습니까? 글쎄 날짜도 모르겠고 11월 19일에 제가 국내에 있었는지 조태용 실장하고 해외에 나가 있었는지 그것도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어느 날 뜬금없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마 나올 수 있는 배경이 아마 좀 있지 않았겠나 싶은데요. 11월 19일이면 제가 국내에 있을 때입니까? 해외 순방 중입니까? 이게 근데 정확한 날짜는 이게 그러니까 순번 186 제시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제시됐던 녹취록인데 조그레 외교부 기조실장님이 2023년 11월 19일 황소진 인사국장에게 전화를 해서 조태용 실장한테 전화가 왔는데 호주 대사 김한중 이제 뺄 때가 됐대. 거기 후임은 저길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라고 말을 한 거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께서 그 무렵에 조태용 실장님께 이종섭 호주 대사로 임명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아니 이제 이랬을 수 있어요. 그게 뜬금없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11월 19일이면 아마 영국 국빈 방문을 갔다가 파리에 왔다가 그 무렵인데 국정원 인사 문제를 가지고 언론에서 막 시끄럽게 떠들어가지고 국정원장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무렵에 아마 제가 조태용 안보실장을 국정원장으로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 호주 대사 나가는 문제를 조태용 실장하고도 얘기한 적이 있으니 그러면 우리 안보실장이 국정원장으로 가시고 호주 대사 이것도 이제는 진행을 시키십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수 있죠. 근데 그냥 갑자기 있다 뜬금없이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내보냅시다. 호주 대사 얘기는 아마 그 전에 어느 정도 안보실장과 저 사이에서는 여러 군데의 공관장 대사 자리를 놓고 호주가 정년 퇴직이니까
호주 보내면 괜찮겠다라는 아마 어떤 의사의 합치는 어느 정도 있지 않았나 싶고요. 네. 만약에 11월 19일 뭐 이런 때였다면은 그 무렵이 아마 조태용 안보실장을 국정원장을 보내려고 그리고 실제로 발령을 내고 청문회를 해서 1월에 국정원장으로 부임해 갔으니까 네. 아마 그랬기 때문에 관련된 인사들 좀 마무리하고 이제 챙기고 안보실장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하여튼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네, 뭐 같은 취지의 질문인데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 그 이종섭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할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게 2023년 9월인데 지금 이 녹취록은 2023년 11월이란 말이에요. 2달 정도 기간이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그 이제 또 얘기가 9월에 나오는 게 얘기가 나온 게 9월에 딱 호주 보내자 이렇게 결정이 난 게 아니고 네. 이제 뭔가 일을 하게 좀 주는데 방산이 좋겠고 그리고 방산 관련 공기업 같은 경우는 눈에 딱 띄는 게 카인데 거기는 이미 안 되고 또 저 공군이 가는 게 거기는 맞고 KF-21 때문에 그러고 몇 개를 이제 손을 꼽다가 이제 제 기억에도 대화를 처음 나눴을 때가 아니라 조금 지나고 나서 이제 다 알아보고 저한테 와서 호주가 여기가 이제 자리가 연말에 빈답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호주 대사 하셨다는데 거기 괜찮습니까? 하니까 뭐 일할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또 방산 관련해서도 안보실장도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얘기가 됐는데 그거를 바로 그때 외교부에다가 추진을 하라고 했는지 아니면 조금 뭐 급한 게 아니니까 12월 31일까지가 정년이면 뭐 내년에 보내도 되니까 좀 있다가 이제 아마 안보실장을 국정원장 보내기로 제가 마음을 먹고 통보를 하면서 몇 가지 인사안들을 하고 남은 일들을 좀 챙기라고 하면서 그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정확지는 않습니다. 네. 네. 이후 질문 좀 생략하고 순번 453 제시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17일 더불어민주당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수사 외압 배후에 이종섭 전 장관이 있음이 확인된 만큼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정부 여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게 순직 해병대원 특검에 조건 없이 협조하라는 입장을 밝혀서 이종섭 장관이 수사를 받게 될 경우 피고인에 대한 수사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했었던 거 아닙니까? 글쎄 뭐 그런 거는 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당에 좀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치 공세라는 뭐 표현은 뭐 그렇다 치고 야당에서 이런 입장이었던 건 알고는 계셨었죠, 그 당시에. 아니 그러니까 이미 이제 한 8월 넘어가면서부터 뭐 또 이종섭 장관 그만두고는 언론 기사 전체가 확 줄었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안 가졌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어쨌든 경찰에서 좀 최상병 사망 경위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관한 것이 명명백백하게 그게 다 조사가 되면은 모든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다 풀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해병대 수사단장의 군에서 기소해서 지금 군사법원에서 그때는 아마 기소가 됐기 때문에 군사법원 재판이 또 진행 중일 테니까 뭐 그런 재판 결과나 이런 게 나오면은 뭐 다 모든 것이 가려지지 않겠나 뭐 이런 정도 생각이고 장관이 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그게 뭐 무슨 큰 비리라고 장관이 나서 가지고 저걸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39번 질문 생략하고 30이랑 좀 수정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결국에는 피고인께서도 그 당시 이종섭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이 증폭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를 해서
이종섭 장관이 수사를 받게 될 경우 향후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전국이 안정될 때까지 이종섭 장관을 호주로 보내려고 한 거 아닙니까? 아니 호주도 12월 31일자로 정년이 끝나면 1월 1일 날 딱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도 또 몇 달 걸립니다. 어? 그리고 특검은 어차피 뭐 어느 정부나 뭐 야당이 추진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늘 행사해 온 것이고, 그리고 그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또 뭐 공수처에 고발을 했다는데 공수처가 뭐 얼마나 조사를 하고 할지 모르겠지만 공수처가 뭐 무슨 소환 한 번 한 적이 없고 그러고 있는 와중인데 그 사람을 뭐 당장 어떻게 해서 내보낸다 이런 그게 뭐 대사라는 게 당장 내가 가라 그런다고 다음 주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는 한데 이제 네. 그 시점 자체가 이게 2023년 11월에 있었던 일인데 그 다음에 4월에 잘 아시겠지만 총선도 있었고 국회의원 총선거도 있었고 네. 이 워낙 그 이종섭 장관에 대한 의혹이 많이 이제 제가 보도되는 만약에 상황에서 4월에 총선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정치적인 그 뭐 꽤나 이런 게 있었다 그랬으면은 아예 오히려 시끄러울까봐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그 이종섭 장관 뭐 런종섭이니 막 총선 때 이런 얘기 나오는 걸 보고 야 9월에 만약에 9월에 고발이 됐고 그랬으면은 소환이라도 한번 하든지 소환도 한번 안 하고 벌써 대사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소문이 다 나니까 12월 달에 저 출국 금지를 딱하니 걸어놓고 그거를 다달이 연장을 하면서 소환 한번 안 해. 그리고 보통은 소환을 해서 안 나올 때 출국 금지를 거는데 출국 금지를 전직 장관 뭐 이런 사람들한테 본인 통보 유예는 안 하거든요. 알려줍니다. 출금됐다고. 네. 통보 유예는 전격적으로 체포해야 될 사람. 예를 들면 한 5명을 전격적으로 체포해야 되는데 그중에 한두 사람한테 통보가 가게 되면 이거 수사가 들어오는 모양이네 하고 도망갈까 봐 그럴 때 뭐 검사 오래 하셨으니까 그럴 때 통보 유예를 하는 거지. 이렇게 야당에서 뭐 또 탄핵 발의도 하고 또 뭐 공수처에 고발도 하면서 이런 공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통보 유예까지 막 해서 본인이 모르니 인사 검증 아마 이종섭 장관 같으면은 본인한테 출국 금지 됐다는 게 통보가 됐으면 아마 인사 검증하는 과정에 알려줬을 거예요. 속일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아그레만까지 다 받게 하고 발령까지 나게 한 다음에 이게 탁 터지게 이거 자체도 저는 오히려 참 나쁜 생각을 먹는다면 공수처가 전 정부 때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 오히려 야당하고 좀 뭔가 어떤 뭔가 어떤 좀 생각이 좀 서로 통해가지고 이렇게 그 선거를 앞두고 이런 걸 한 게 아닌가. 정상적으로 하면 부르던가 또 불러서 만약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뭐 대사도 나가야 돼서 준비해야 되고 바쁘다 해서 못 간다고 하면 그때 출국 금지를 하고 출금 자체를 아예 언론에 공개를 해버리던가 본인한테 통보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거를 수사상 왜 통보 유예를 했는지도 저는 좀 납득이 사실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순번 186 제시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19일 조구래 실장 황소진 국장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은 언제요? 2023년 11월 19일입니다. 조구래 실장은 내년 3월까지 가기에는 대통령에게 좀 얘기가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하여간 대통령 보기에는 내년 3월까지 가는 건 아니고라고 말을 하는데 피고인께서는 조태용 안보실장에게 늦어도 2024년 3월 이전까지는 이종섭 장관을 호주 대사로 부임시키라고 지시한 것입니까? 아니요, 저는 뭐 날짜 이런 얘기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상식에 좀 안 맞고요. 네. 이제 그 무렵이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안보실장이 곧 그만둬야 될 상황이니 뭐 안보실장이 마무리 짓고 챙기고 해야 될 것들을 좀 정리를 하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고 뭐 내년 상반기 어디 그 가지 않겠나. 그리고 재판할 때도 뭐 들었지만 그 통상적인 대사 인사가 일률적으로 뭐 2월에 있는지 3월에 있는지 그런 것도 저는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뭐 대사들 나가면 전체적으로 저한테 이제 신임장도 받고 또 와서 차 한 잔씩 다 마시고 다과도 하고 신임장도 받고 이러고 나갑니다. 근데 이제 그걸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그게 공식 인사가 몇 월 달인지 이걸 잘 몰랐고 뭐 적절하게 가겠지. 네. 급할 거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조태영 실장님께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네. 가급적 신속하게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부임시키라는 취지의 지시는 받았다고 진술을 하는데 그건 인정하십니까? 글쎄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본인이 이제 떠나야 될 입장이니까 네. 뭐 그리고 이제 본인이 또 외교 전문가니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도 저 후임 안보실장 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월 안에는 뭔가 아그레만까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때 나왔던데 저는 하여튼 뭐 언제까지 딱 지정해서 언제까지 내보내라 뭐 이런 얘기를 제가 굳이 할 필요도 없고 뭐 대통령이 얘기하면 적절한 시점에 하여튼 후임자에 이어서 나가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죠. 네, 34항까지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35항 질문을 하겠습니다. 피고인께서는 특검 조사에서 당시 이종섭이 3월 이전에 빨리 가야 될 필요는 있었을 수 있다. 9조짜리 호위함 수주 문제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찍 가야 일을 하니까 아그레망 빨리 진행해서 나가게 하라고 그랬을 수 있다. 아그레망 절차가 3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리는데 호주는 우리하고 가까운 나라니까 아그레망 넣으면 빨리 나올 겁니다. 가급적 빨리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되도록 빨리 내보내라고 했을 수는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셨는데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자꾸 물어보니까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뭐 특검의 질문을 그냥 완전히 아니라고 하기 뭐하니 그래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죠. 가급적 기왕 갈 거면 빨리 나가야 어쨌든 제가 호주 그 알바니 대사 아니 수상도 다자회의 때 따로 둘이 정상회의 하면은 그때마다 그 호위함 얘기를 계속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은 빨리 가서 호주 국방장관 그 부총리도 좀 자주 만나고 해서 좀 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는 있죠. 그러나 뭐 어찌됐든 외교부에서 알아서 절차를 밟겠지 뭐 이런 거죠. 네. 37항 질문하겠습니다. 피고인께서는 공관장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및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인사검증 그리고 외교부의 공관장 자격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솔직히 정확히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공관장이라고 해서 외교부의 이제 실국장이라든가 뭐 차관 지낸 뭐 이런 사람들이 외교부를 그만두고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좀 한참 있다가 공관장을 나간다. 외교부 뭐 실국장을 하다가 나와서 한 2, 3년 쉬었다가 뭐 어디 어느 나라 공관장을 나간다 하면은 검증을 당연히 받겠지만 현재 무슨 뭐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공관장 나가는 사람도 검증을 받기는 받겠지만 뭐 좀 검증 절차나 이런 것이 좀 간소하지 않겠나 정도만 생각했지 별 의식을 못했습니다. 그걸. 대체적인 절차는 알고 계셨나요? 그러면? 그것도 별로 별로 의식을 못했고 뭐 알아서 절차는 밟는 거지. 공관장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외교부 실국장이 지금 바로 뭐 이를테면 어디 호주 대사로 나간다. 그러면 뭐 이제 1급으로 승진한다거나 차관급 승진한다거나 이럴 때 또 마치 검찰도 뭐 승진할 때마다 인사 검증을 또 계속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검증을 받아놨다가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했고 또 별도로 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 별로 생각은 못했습니다.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장호진에 의하면은 국가안보실장은 공관장 인선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종섭 장관의 경우에는 대통령인 피고인께서 직접 지시를 한 인사이기 때문에 국가안보실장이 부임 일자 조정 등까지 세부적으로 관여를 했다고 진술하는데 맞습니까? 아니 당연하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명하는 특임 공관장이 몇 자리 있어요. 네. 어? 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가장 적게 했다고 자부하는데 네. 그리고 외교부 장관 그 전에 박진 장관도 뭐 공관장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제가 또 누구를 좀 선거 때 도왔던 구 정치인들 좀 공관장 내보내려고 하면은 뭐 반발하고 이래서 저도 안 했고 그렇지만 대통령이 필요에 따라서 최소한의 특임 공관장을 지명을 하면은 당연히 그거는 저 대통령의 참모인 안보실장이 직접 챙겨야 되고 그걸 뭐 대통령이 굳이 외교부 장관한테 따로 얘기를 안 하고 안보실장한테 얘기를 하면 아마 주미대사나 뭐 주중대사 같으면은 장관한테 직접 얘기를 하겠지만 네. 호주대사 정도면은 안보실장이 저 장관하고 이렇게 실무자들하고 얘기해서 진행하는 거죠. 그러면 이후에 조태용, 장호진 뭐 또는 공직기강 비서관 이시원 씨 등을 통해서 이종섭의 호주대사 임명 절차 진행 상황 별도로 체크하셨습니까? 글쎄 뭐 그거 호주대사 나가는 거 가지고 막 아니 주미대사를 나가도 제가 조태용 안보실장 주미대사 발령냈지만 주미대사 나가는 것도 뭐 아그레망 언제 보내고 뭐 인사 검증이 어떻게 되고 전혀 뭐 하여튼 보고를 했는지는 몰라도 그 인지한 기억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은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그 특임 공관장 인사기 때문에 뭐 인사 검증이나 기타 뭐 특임 공관장 임명 절차는 당연히 통과될 것이라고 대통령님 본인께서도 인지하고 아니 뭐 계셨던 문제 거죠? 있는 사람 같으면야 그거 보내겠습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가라 그런다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이 뭐 선거 때 많이 뛰었던 뭐 5선 국회의원 출신인데 뭐 일본어도 잘하고 하니까 일본 대사를 보낸다라고 할 때 이 양반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뭐 이런 게 투기 의혹이 있고 이래가지고 하면 못 보내는 거지 그걸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뭐 소소한 게 있다면은 뭐 그런 거야 또 보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제가 우리 정부 들어와서 주미대사, 주중대사 뭐 이렇게 해서 몇 개 저 특임 공관장을 보냈는데 별로 하여튼 기억이 없습니다. 뭐 나름대로 검증도 하고 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무슨 보고를 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하여튼 인지한 기억 자체가 잘 없습니다. 네, 41항 질문하겠습니다. 순번 165 제시하겠습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1차 인사검증 기관인데 2024년 1월 8일 이종섭에 대한 검증 보고서 2개를 송부를 하고 그 보고서에 범죄 징계 수사 등 항목에는 무리한 수색으로 인한 희생, 장관 책임론 제기, 박정훈 대령을 보직 해임하였다는 것이 알려지며 논란, 공수처에서 후보자에 대한 소환 조사는 아직까지 없으나 논란 가능성은 남아있는 이슈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를 보고 받으셨나요? 글쎄 뭐 법무부 인사검증단은 결국은 공직기강 쪽으로 오고 그 원자료는 대통령한테는 거의 안 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무슨 뭐 청문직 같으면은 혹시나 뭐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인사청문직 같으면은 뭐 그런 자료까지 막 챙겨가지고 가지고 와서 이렇게 비서실장하고 막 회의도 하고 이러면은 혹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통상은 뭐 그리고 저런 거는 언론에 난 것들을 자기들이 이를테면 세평 수집 같은 차원에서 한 거지 자기네가 별도 조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보다 더 많이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담당자들이 이 검증 보고서뿐만 아니라 별도로 이종섭 장관의 대사직 임명에 대해서 다소 부담 의견으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보고했다고 진술하는데 이거는 피고인께서는 보고 받으셨나요? 저 문제 없음이라고 오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다소 부담이라는 게 아마 거의 한 절반 이상은 다소 부담으로 오는 것 같은데요.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 호주 대사직에 대해서는 다소 부담 의견이라고 보고 왔다는 그러니까 보고는 받으셨나요? 제가 모르는 예를 들어서 비리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기 의혹이라든지 또는 뭐 장관 인사 그저 청문직 인사 검증할 때 확인되지 않았던 그 사이에 무슨 새로운 어떤 뭐가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미 언론에 다 난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다 알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글쎄 뭔가 새로운 어떤 뭐 비행이라든가 그런 거는 없었던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순번 467 제시하겠습니다. 그럼 피고인께서는 공직기강 비서관실로부터 이종섭의 인사검증 최종 결과에 대해서 검증 결과 문제 없음, 다만 일각에서는 야당의 공수처 고발 조치가 정치공학적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고 현재 고발 혐의와 일응 대척하는 것으로 보이는 본안 사건들이 경찰 수사와 1심 재판 진행 중으로 공수처에 고발이 된 사실만으로 후보자가 흠결을 보유하였다고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아니 한번 검사님 한번 상식적으로 보시면요, 제가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네. 어? 네. 이제 법무부 검증단을 통과해서 거쳐서 공직기강이 저한테 보고를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직기강이나 저나 몰랐던 새로운 어떤 그 문제점이나 비행에 관한 거라면 그걸 놓고 근거 자료까지 찾아가면서 야 이거 어렵겠다 또는 이런 거 이건 청문직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는 나중에 이러이러해서 터질 수 있겠다 뭐라고 하지만 저런 거는 어차피 다 알고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거는 뭐 글쎄 저 보고서를 제가 꼼꼼히 읽을 필요도 굳이 없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보고서 자체는 보고는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전혀 인지가 기억이 안 나요. 예. 왜냐하면 네. 저 공수처 공직기강 비서관이 저 보고서를 들고 왔을 수는 있는데 제가 저 한번 보시겠지만 저거를 앉아서 연필로 이렇게 줄거가면서 볼 만한 게 저기에 뭐가 있는지 저 보면은 뭐 차녀가 중2 때 뭐 부모 동반 없이 보딩스쿨 1학기 저런 거는 제가 줄치면서 이게 뭐냐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저 벌써 해병대 관련된 일들 같으면은 저거는 제가 안 봐도 다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40사항 질문을 수정해서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검증 결과가 통상적인 인사 절차에 의하면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이 보고서 자체는 대통령님께 보고가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이종섭 장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보고서에도 있는 것처럼 각종 논란에 휩싸일 상태였는데 이 검증 결과 문제 없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적하지는 않으셨나요? 뭐 특별한 기억이 없고요. 아까도 무슨 공관장 검증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1년에 공관장이 나가는 사람이 우리나라가 아마 공관장이 100몇십 명쯤 될 텐데 그러면 임기 3년으로 해도 1년에 수십 명씩 신임 공관장들이 나가는데 그거를 그 검증을 가지고 뭐 대통령이 그거는 뭐 전혀 그래서 기억이 안 나고 여기에 대해서도 특별한 어떤 터질 수 있는 비리가 있다면은 몰라도 그러면 그거는 그냥 바로 잘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뭐 기억이 없습니다. 네, 이후 질문 생략하고 49항 질문하겠습니다. 이시원 비서관님께서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것이므로 인사검증 결론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기속하지는 않지만 대통령께서 저희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인사검증 결과를 참고하셨을 것이고 그런 면으로 보았을 때 대통령의 호주대사 임명에 인사검증 결과 보고서가 영향을 끼친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는데 이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저도 알고 공직기강도 알고 있는 내용 같으면은 그거는 뭐 공직기강의 보고가 영향이 없었을 테고요. 만약에 저도 몰랐고 공직기강도 몰랐던 부분들이 법무부 인사검증단에서 올라온 거라면은 그게 만약에 그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면 둘이 같이 그거는 검토를 해봤을 테고 뭐 그게 문제가 없다 하면은 인사를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질문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어차피 서로 다 아는 얘기 아니까 저기 지금 빨간색 하단에 이렇게 박스 있는 얘기는 어차피 알고 있는 얘기니까. 네. 그럼 이 인사검증 결과가 뭐 피고인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이시원 비서관님이나 다른 피고인들께서 하시는 말씀에 의하면은 특임공관 예를 들어서 예컨대 특임공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이 인사검증 결과가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대통령께서 아니죠. 인사권을 행사하는 거 아닌가요? 검증이라는 거는 공무원들은
고위직은 당연히 뭐 여러 차례 검증도 하고 또 어디 나가면 검증을 해서 예를 들면 저기 가운데 있는 저런 게 만약에 재산 공개라든지 뭐 자녀 유학 문제와 관련해서 저게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하면은 새로운 문제 같으면은 저거는 문제가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관을 뭐 꼭 이종섭 장관 아니라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어떤 경제부처 장관이 제가 판단할 때는 별 문제가 없고 잘못한 게 없고 그냥 소신껏 일했는데 뭐 탄핵을 막 정치적으로 한다 이래갖고 그만뒀을 때 제가 이 사람을 어떤 공기업이라든지 또는 뭐 공관장으로 내보낸다고 할 때 그거와 관련된 정무적인 그 얘기들은 그건 어차피 저도 아는 문제니까 다른 거와 관련된 게라면은 제가 보겠지만 그거와 관련된 얘기라면 어차피 다 서로 아는 얘기다 이 말이죠. 네. 50방 질문 생략하고 51 항 질문도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순번 320-2 제시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피고인의 재가를 거쳐서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을 했는데 이종섭의 호주대사 임명 안건에 대해서 2024년 2월 27일 국무회의는 토의결과 이견 없음, 원안 의결로 의결을 했습니다.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는 최혜병 수사 외압 등 의혹으로 이미 지금 상당한 논란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국무회의에서 아무런 이견 없이 가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무회의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관장 특임 공관장이 아니라 모든 대사는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고요. 네. 뭐 한 번도 국무회의에서 다 그거는 외교부와 대통령이 하는 문제라고 해서 다른 국무위원들이 이결을 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박성재 장관님께서도 특검 조사에서 인사에 대해서 다 절차를 거쳐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논란이 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2014년 2월 27일은 제가 국무회의에 처음 간 자리인데 그냥 이런 인사가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알았죠. 대사 임명이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알았습니다라고 진술을 하십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명한 인사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가결하는 구조인 건 맞죠? 아니 저것만이 아니라 대사도 대사고 국무회의라고 하는 거는 그 관계 차관 회의를 이제 다 거치는데 다 모든 차관이 다 하는 건 아니고 관계 차관들이 몇 사람이 이제 얘기를 딱 해가지고 올라오면 거의 모든 안건들이 대통령이 특별히 이 안건에 대해서는 좀 관계 그 국무위원들 또는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공정거래위원장이나 금융위원장이 한번 의견을 얘기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국토부 일인데 아파트 건축과 관련한 재개발 문제인데 금융위원장하고 한번 의견을 내보세요라고 제가 특별히 또는 총리가 특별히 얘기하지 않는 한 올라오면은 거의 안건 설명하고 나면은 그게 가결되는데 30초도 안 걸립니다. 거의 대부분의 안건이. 네. 52항 질문하겠습니다. 그 호주 연방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2024년 1월 19일, 2024년 1월 25일 재차 호주 정부의 이종섭에 대한 아그레망을 조속히 부여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 보고 받으셨습니까? 전혀 주미 대사도 저런 거 보고 받은 적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순번 37 제시하겠습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이유에 대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 호주 간 안보 협력을 도모하고 호주에 대한 대규모 방산 수출에 비추어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이러한 입장 밝힌 경위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래 미국이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부터 인도 태평양 협력을 위해서 미국, 일본, 한국, 호주 이렇게 4개국이 그 해공군 협력을 하기를 그리고 실기동 훈련도 하기를 바랬는데 한국과 일본 사이가 좋지를 않고 한일 간에 아주 관계가 극도로 악화됐기 때문에 그걸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취임하고 나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한미일 북핵 미사일에 대한 대응 안보 협력도 하다 보니까 이제 호주하고 4개국 간의 인도 태평양 해공군
실기동 훈련도 하면서 안보 협력을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나온 얘기죠. 저 문구는 그러면 저 피고인께서 문구는 승인하신 문구인가요? 모르겠어요. 뭐 취지는 맞는 거죠. 어쨌든. 하여튼 안보실에서 그런 전반적인 걸 알고 하는 거지 뭐 저런 것까지 제가 알겠습니다. 하겠습니까? 네. 54항 질문하겠습니다. 순번 대사 71. 내보내는 일이잖아요, 네. 저게. 네. 그죠? 네. 대사 내보내는 거와 관련된 무슨 브리핑을 그냥 안보실에서 적절하게 발표를 하겠죠. 네. 순번 70일 제시하겠습니다. 2014년 3월 4일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사실이 최초 언론 보도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본인 범죄를 덮으려 해외 도피시켜 인사권까지 남용해 핵심 피해자를 사실상 해외 도피시킨 것을 보면 최상병 사건 은폐 과정에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연루된 것 아닌지 국민적 의구심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매우 비판적인 여론이 조성되었던 사실은 알고 계셨죠? 모릅니다. 보고 안 받으셨네? 보고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 소위 런종섭이라고 불리면서 뭐 국민들 뭐 조롱거리가 됐었는데 이거는 뭐 인지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3월 이후에 이제 네. 본격적인 총선 국면이 막 전개되면서 네. 민주당 쪽에서 이제 야당 쪽에서 저 얘기가 이제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뭐 2월이나 이럴 때는 이 기사는 3월 4일자인데. 그러니까 그 무렵에도 아직 런종석 예비는 안 나온 것 같고 조금 지나서 나온 것 같습니다. 호주 대사 임명 사실. 대사로 예. 가고 나서 예. 제 기억에는 대사로 출국하고 난 이후에 그런 런종섭 얘기가 나온 것 같고 하여튼 네. 순번 280-34 제시하겠습니다. 2014년 3월 6일 19시 55분경에 MBC에서 호주 대사 언제, 임명됐는데 최상병 수사외압 3월 6일입니다. 19시 55분이요. 최상병 수사외압 이종섭 이미 출국 금지라는 기사가 보도되는데 피고인께서는 이 보도 이전에 이종섭 장관이 출국 금지 상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저 보도도 모르겠고요. 또 MBC는 뭐 제가 뉴스 자체를 이렇게 볼 시간도 없고 그러고 뭐 저 뉴스가 언제 보도가 됐고 제가 저 전에 알았는지 후에 알았는지 자체를 뭐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다가 하여튼 뭐 출국 금지 됐다는 얘기는 하여튼 들었습니다. 출국 금지가 돼서 뭐 저도 좀 황당하더라고요. 네. 아니 소환됐다는 얘기도 못 들었는데 네. 그리고 출국 금지를 하면 본인한테 알려주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인가 싶어가지고 하여튼 좀 저 황당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 56항 질문하겠습니다. 네. 특검 조사 때 피고인께서는 언론 보도 이 기사가 언제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즈음에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 기사를 보고받은 적은 없고 3월 6일 그 무렵에 이종섭이 출금이라는 걸 보고받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죠? 공식기관이 보고를 했던지 아니면은 안보실에서 뭐 왔던지 이제 외교관이 나가는 거 관련된 문제니까 뭐 하여튼 어디서 보고를 했겠죠. 네. 제가 하여튼 인지를 했으니까. 근데 뭐 제가 직접 뭐 신문이나 방송을 보고 한 거는 아니고요. 네. 순번 248 제시하겠습니다. 2024년 3월 5일 11시 44분에 보도된 MBC 공수처 최상병 외압 의혹 이종섭 호주대사 조사 방식 검토 기사에 의하면은 공수처 관계자는 이종섭의 출국 금지 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항이라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아무리 고발이 됐다 해도 국가를 대표해서 공무로 출국한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최초로 이종섭의 출국 금지 가능성이 보도가 되었는데 피고인께서는 이 기사 보고 받으셨나요? 공수처 관계자의 브리핑인 모양이죠. 네. 모르겠습니다. 네. 순번 341, 2014년 3월 5일 법무부에서 이종섭의 출국 금지에 대해서 최초 작성한 정보 보고이고 이게 법무부 장관 박성재 차관 심우정에게 보고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출국 금지 사실은 어쨌든 공직기강 비서관님이나 누구를 통해서 보고는 받으신 건 맞죠? 누구한테 들은 것 같아요. 네. 제가 3월 6일이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는데 관저에 있을 때 들은 거 보면은 주말이었나? 저게 3월 5일입니다. 이거는. 화요일입니까? 네. 3월 5일이 화요일이면 6일이 수요일일 테고
퇴근하고 들었나 그러면 퇴근하고 관저에 있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3월 5일 퇴근하신 이후에 관저에 있을 때 어렴풋한 기억이 예. 관저에서 제가 이렇게 뭐 관저가 마당이 조그만하지만 이렇게 그 산보를 강아지 데리고 하는데 밖에서 이렇게 산보하는 와중에 전화로 뭐 이런 상황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아니면 아침 출근 전이나 누구한테서 이시원 비서관님 그러니까 통해서 기억이 안 나요. 예, 근데 보고 받으신 건 맞는 네. 거죠? 3월 5일 퇴근 이후나 3월 6일 아침 정도에. 아침이나 뭐 예. 오후 무렵이나 하여튼 제 기억에는 관저에서 전화로 보고받은 기억이 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우진 국가안보실장, 그 당시에는 이제 국가안보실장님이시죠. 장우진 실장께서는 3월 6일 아침에 이시원 비서관으로부터 이종섭 출국금지 사실을 전달을 받았고, 피고인 또는 이시원 비서관을 통해서 이종섭의 호주대사 부임 일정을 2주 연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연기하라는 지시는 하셨나요? 그 연기 얘기도 그냥 저는 무슨 출국 금지 얘기를 듣고 네. 저도 검사장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야 어떻게 소환도 한번 안 하고 저렇게 본인도 모르게 저렇게 출국 금지가 된다는 게 상당히 그냥 저 황당하다는 느낌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즉시 뭐 출국을 연기해라 뭐라 그렇게 답변을 제가 바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하여튼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근데 검사 선배시고 오래 재직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뭐 출국금지 자체는 뭐 황당하게 받아서 들으셨다 하더라도 네. 이게 해제하려면 좀 기간이 필요한 건 맞잖아요. 그래서 이종섭 그 호주대사 부임 일정을 연기하라는 지시는 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 어떻습니까? 그건 뭐 연기를 안 해도 네. 출국 금지가 되면은 자기가 해제하기 전에는 못 나가는 거니까. 본인이 해제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법무부든 뭐 어떻게 하려면 또 해제 신청을 해갖고 네. 변호사를 뭐 선임하든지 네. 뭐 어쨌든 출금이 돼 있으니까 어쨌든 해제가 해제도 스스로 해제 신청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굳이 제가 뭐 나가는 거를 연기해라 말하라고 말할 필요가 제가 과연 있었나 싶고요. 상식적으로 한번 기억이 안 나지만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굳이 그 얘기를 대통령이 뭐 할 필요가 있겠나? 하여튼 그런 생각입니다. 네, 60항 그리고 이제 아그레망이 와도 부임 일자는 꼭 며칠 내에 꼭 나가야 되는 거 적절한 시간에 가면 되거든요. 네. 뭐 아그레망이 언제 왔는지 모르지만 아그레망이 왔으니까 이제 발령을 냈을 테고 네. 뭐 그렇게 늦지 않게만 도착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해제 신청해서 지가 해제하고 나가겠지. 네. 그런 생각을 그냥 했을 것이고 네. 제가 굳이 뭐 2주를 연기해라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하여튼 순번 기억이 안 190 제시하겠습니다. 황소진 외교부 인사국장은 2024년 3월 6일 10시 4분경에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국가안보실에서 이종섭 장관의 호주대사 부임 일정을 약 2주 늦추라는 지시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그로부터 30분 전에는 김한중 전임 호주대사에게 귀국 보류해달라는 내용으로 통화를 하는데 이 결국에는 피고인 또는 다른 상급자로부터 이종섭 부임 일정 2주 연기와 같은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글쎄 저는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요. 2주 연기라는 말이 조금 뜬금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이제 자기가 공무가 아니라 어떤 비즈니스 때문에 사업 때문에 나가려고 하다가 출금이 걸려도 출금 해제 신청을 하면 그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출금 해제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본인에게는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늦지 않게 왜냐하면 그 회의라는 게 아마 뭐 저것만을 위해서 회의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은 출국 금지 해제가 정기적으로 그 회의를 하는 것 같고 신청이 올라오면 그 올라오는 거 가지고 이제 하기 때문에 저게 아마 늦지 않게 해제가 만약에 된다면은 바로 나가면 되는 거지 굳이 한 일주일 안에 해제가 되는데 아니면 3, 4일 안에 해제가 됐는데 네. 굳이 2주를 연기해서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과연 있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네, 듭니다. 63항 질문하겠습니다. 피고인께서 2024년 3월 7일 이종섭 호주대사 신임장에 서명하셨죠? 3월 7일. 글쎄 기억은 안 나는데 서명했겠죠. 뭐 발령을 냈으니까.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을 한 보고를 받은 이후에 서명하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아니 발령을 냈으니까 일단 서명해야죠. 서명을 하고 발령은 이미 이제 외교부에서 인사권 행사가 난 거고요. 신임장은 이제 호주에다가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이제 서명을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이게 뭐 정무적으로 또는 선거에 막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못 보내겠다 하면 나중에 그 발령을 다시 취소하거나 뭐 본인이 사표를 내면 다시 그거를 수리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인사 발령을 냈는데 신임장을 저걸 안 할 수는 없죠. 법무부와의 소통을 통해서 출국금지가 그리고 잠깐만요. 해제될 것이라고 혹시 미안합니다. 예. 만약에 제가 이제 인사 발령을 냈어요. 네. 인사권 행사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가 이거 들고 호주로 가져갈 신임장을 이제 서명을 해줬어요. 네. 근데 출국하기 전에 본인이 사임해야 네.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당에서 뭐 강력하게 선거 때문에 이 사람 내보내면 안 됩니다. 네. 라고 해서 뭐 정무수석하고 비서실장하고 뭐 다들 모여서 의논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럼 본인한테 통보를 해주고 나가는 거는 저거 해라. 그러면 네가 그냥 사임을 해라. 하면 사임을 해서 수리하면 되지. 그러면 어차피 못 나가니까 신임장을 줘봐야 들고 못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신임장은 인사 발령을 냈으면 당연히 서명해 주는 게 맞는 거죠. 나가든 안 나가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쨌든 그 여당에서는 크게 뭐 이렇게 이의는 없었고 아니, 그리고 당시에 당시에 6일 뭐 저기 언론에 처음 나온 게 5일이라 그랬나요? 6일이라 그랬나요? 5일. 5일인데 제 기억에 하여튼 저는 한 6일쯤 어떻게 알게 된 것 같고 6일입니다. 6일. 네. 6일쯤 하여튼 뭐 아침이든 퇴근 후든 관저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 그 직후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저것만이 아니고 우리 그 시민사회 그 수석이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이 기자들 점심을 사주다가 뭐 말을 좀 오해 살 만한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구설을 막 타고 있어가지고 황상무. 네, 황상무가 그래 막 이게 두 개가 한꺼번에 막 엮이면서 조금 있다가 저게 당에서 하여튼 문제가 막 됐어요. 출국한 후에 문제가 됐는지 당에서 이제 선거 때문에 황상무하고 이종섭에 대한 인사를 하여튼 황상무를 해임하고 사표 수리를 하고 호주 대사도 좀 사표를 내도록 하라는 얘기를 하여튼 그 후에 들은 것 같아요. 선거 국면이 막 진행이 되면서. 어쨌든 그 이종섭 장관에 대한 악의망은 받았고 그리고 피고인께서는 신임장에 서명을 하셨고 발령 냈고 그 발령을 내셨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서명하고. 이종섭 장관의 출국금지가 해제할 수 있도록 법무부랑 혹시 따로 소통하셨나요? 글쎄 저는 뭐 그 소통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 네. 뭐 한번 부르지도 않았지. 그러고 또 뭐 본인도 뭐 모르게 통보도 안 했지. 그래서 또 이게 뭐 대사로 나가는 거고 그리고 아까도 뭐 공수처 관계자고 보니까 이게 뭐 상무가 아니고 뭐 공무 때문에 가는 거라 뭐 그런 점도 공수처도 그 고려를 한다는 뭐 얘기도 있고 하니까 뭐 법무부에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본인이 알아서 뭐 변호사를 대든 자기가 뭐 설명을 하던 가서 설명해서 근데 솔직히 하지 않겠냐. 그 피고인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검찰에서 그 출국금지 하면은 출국금지 해제를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는 솔직히 경험해 보신 적 없으실 거 아니에요. 당신 사건에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해제를 우리가 출입금지에 대해서 출입금지 대상자가 이의 신청을 했을 때 그래 뭐 잠깐 나갔다 오십시오 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면 법무부에서 해제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솔직히 법무부 자체적으로 해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법무부 출입국 관리 그래서 행정소송이 많이 가기도 하잖아요. 아니 법무부 출입국관리위원회는 출국금지 요청을 한 기관에다가 의견 받고 출국금지 해제 신청을 한 데에서 의견 받아서 그거 놓고 법무부에서 하지 뭐 검찰에서는 검사하면서도 그거 출금 해제해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그렇긴 한데 네, 의견은 내겠죠. 검사들이. 근데 출입금지 해제가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제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고 우리가 확보한 케이스만 봐도 그리고 그럼에도 그 피고인께서 이종섭 장관의 출입금지가 해제될 것이니까 호주 대사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한 게 법무부랑 별도의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아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여쭤보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 뭐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뭐 중앙지검장이나 총장하던 시절에도 굉장히 이제 업무가 아주 좀 공정하게 세팅이 다 돼 있어서 뭐 검찰의 고위 간부가 출입국 관리 심사위원회에다가 뭐라고 뭐 압력을 넣거나 해가지고 그게 출국 금지가 걸리거나 또는 뭐 출국 금지가 해제되거나 그런 일이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요. 출국 금지 해제는 또 만약에 문제 있으면 다시 출금을 하면 되는 거고 이 사람이 나갔다가 안 돌아올 가능성이 없고 또 이 사람이 뭐 국내에 뭐 상당한 기업이나 뭐가 기반이 있어서 해외로 도피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당장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혐의가 아무리 뭐 좀 중하다 하더라도 그랬으면 벌써 구속을 하든지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거의 출국 금지가 해제가 됐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살인 사건이라든가 아주 뭐 중범죄가 아니라면 저는 그걸 뭐 굳이 신청하고 명분이 있으면 그리고 해외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면 거의 출국 금지가 위원회에서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뭐 누가 얘기를 해야 그게 됩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뭐 총장하거나 이럴 때 법무부에다가 그거 좀 해제해 주십시오라든지 또는 절대 해제하면 안 되니까 그거 무조건 붙들어 매야 된다 이런 얘기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66항 질문하겠습니다. 66항 이하 부분 좀 많이 남아서 오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금방 마무리 못 하시죠? 예. 예. 오후에. 오후에 한 20분 이내로 해서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시고 반대 신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휴정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다시 진행합니다.